80세에 깨달은 필연적 고독의 진실 7가지. 첫째,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80년을 살아온 박영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자식 교육비에 쏟아부었다. 장남 민준을 의대에 보내려 했지만 성적이 모자라 경영학과로 진학시켰고 딸 수지는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가 되었다. 아내 이순자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아내가 남긴 말은 당신은 평생 남들만 챙기며 살았어요였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영수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다. 밤마다 빈 침대 옆자리를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남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영수는 고맙다고 생각했다. 자식이 늙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짐을 꾸려 장남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30평대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가 영수의 공간이 되었다. 방에는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며느리가 식사를 챙겨주었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손자 손녀는 영수가 거실에 나가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퇴근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늦었네. 응, 부장님이 불러서. 피곤하겠다. 씻고 와.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영수는 TV 볼륨을 높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우리도 한계예요.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매일 새끼 챙기고 빨래하고 아버님 눈치 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인생도 있는데. 영수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어둠을 응시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민준에게 말했다. 수진이 집으로 가볼까 한다.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수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아니다. 딸도 보고 싶고 해서. 그러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짐을 꾸리는 동안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손자 손녀는 학교에 가고 없었다. 민준의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들은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다. 딸 수진의 집은 25평 아파트였다. 더 좁았다. 수진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위의 표정은 어두웠다. 수진의 집에서도 작은 방 하나가 영수의 공간이 되었다. 처음 며칠은 역시 괜찮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똑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사위는 영수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다. 영수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다. 수지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봤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미안해요. 왜? 제 남편이 좀 예민해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 이해한다. 아빠, 요양원은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영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죄책감과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진아, 너도 힘들구나. 아니에요, 아빠. 그게 아니라.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영수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20년 전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영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민준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다. 영수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며느리와 딸을 바라봤다. 아무도 영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영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례를 지낸 후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민준이 술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지, 한잔 하세요.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다. 아버님 괜찮아요. 쉬세요. 영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손자 손녀들은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영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에서 민준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아버지 문제 어떡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요양원은 안 간다고 하시고. 그럼 계속 이렇게 우리 집, 내 집 오가면서 사실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오빠, 아버지 재산 있잖아. 집이랑 예금. 그게 왜? 그걸로 좋은 요양원 가시게 하면 되잖아. 영수는 숨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수진아, 그건 아버지 돈이야. 알아. 근데 결국 우리 거 아니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 그럼 지금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는데. 설득해야지. 아니면 오빠가 계속 모실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영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깊게 패인 주름, 힘없이 처진 눈꺼풀, 그리고 텅 빈 눈빛. 재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이었다. 다음 날 영수는 두 자식을 불렀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버지? 아버지 집 팔고 요양원 갈까 한다. 순간 민준과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갑자기.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민준이 황급히 말했다. 아버지, 천만에요. 짐이 무슨 짐이에요? 그냥 계세요. 집 팔 필요 없어요. 수진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빠. 우리가 모실게요.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영수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 담겨 있었다. 재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분명 진실했다. 어렸을 때 자식들은 아버지를 따랐고 영수도 자식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가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함께한 시간이 50년이 넘어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주일 후 영수는 결심했다. 작은 원룸을 알아봤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좁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계약을 마치고 짐을 꾸렸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아버지 독립한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원룸 하나 얻었다. 이제 혼자 살 거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희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아버지, 민준아, 수진아. 너희를 원망하진 않는다. 사랑은 진실했어. 하지만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법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곁에 머무를 순 없어. 너희도 너희 가정이 우선이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그래도 괜찮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은 10평도 안 되었다. 작은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간이 부엌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첫날 밤 영수는 지갑을 꺼냈다.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모두 변했다. 영수는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첫 번째 진실이었다. 둘째, 건강을 잃으면 세상과 단절된다. 이철수는 8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평생 운동을 했다. 젊은 시절엔 마라톤 동호회에서 활동했고 60대까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다. 70대에도 매일 아침 10km씩 뛰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데 쉬시지라고 말하면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만이 살 길이야.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다리로 걸을 거야. 80세 생일날 철수는 아침 조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한강 산책로로 향했다. 날씨가 화창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했다. 철수는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겼다. 2km쯤 뛰었을 때였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해 철수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다. 뇌졸중이었다.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손상되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빠르게 혈전 제거술을 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수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포였다.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른쪽 다리도 감각이 없었다.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자부했던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물리치료사가 철수의 팔다리를 움직여 주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다. 평생 마라톤을 뛰던 다리가 이제는 5분도 서 있지 못했다. 퇴원날 아들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철수는 휠체어에 앉아야 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손을 빌려야 차에 탈 수 있었다. 아버지, 천천히.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혀가 굳은 듯 했다. 발음이 어눌했다. 간단한 단어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다. 아들은 철수를 방까지 안내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밥 때 깨울게요. 아들이 나가고 방문이 닫혔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이 방이 세상의 전부가 될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며느리가 밥을 가져왔다. 작은 상에 죽 한 그릇과 반찬이 놓였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철수는 오른손을 들어 숟가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떠드릴게요. 며느리는 죽을 떠서 철수의 입에 넣어주었다. 철수는 씹었다. 삼키는 것도 힘들었다.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다. 기침을 했다. 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아이고 아버님. 며느리는 휴지로 철수의 입을 닦아주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비참했다. 밤이 되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냈다. 아무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를 더 크게 냈다. 방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 왜요? 철수는 화장실을 가리켰다. 아들은 알아챘다. 화장실 가실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철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팔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화장실로 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오른쪽 다리는 끌려갔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다. 아들은 철수를 변기에 앉혔다. 제가 밖에 있을게요. 다 보시면 불러주세요. 아들이 나갔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볼일을 봤다. 끝나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일어설 수 없었다. 변기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 아들.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 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휴지로 닦아주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흔들었다. 그것만은 스스로 하고 싶었다. 왼손으로 서툴게 닦았다. 침대로 돌아왔다. 아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남의 손을 빌린 적이 없었다. 자식에게조차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다. 병든 몸은 타인의 손길에 의존하게 만든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세수를 도와주었다. 밥을 떠먹여 주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야 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친구가 문병을 왔다. 60년 지기 친구 김영호였다. 영호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말하기 힘들지?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 영호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동창회 소식, 동네 소식, 자식들 이야기. 철수는 듣기만 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반응했다. 영호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철수야, 자주 올게. 빨리 나아. 영호가 나갔다.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친구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의존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한 달이 지났다. 재활 치료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느렸다. 오른쪽 팔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님 간병 때문에 출근을 못하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회사까지 그만두게 해서. 어차피 오래 다닐 회사도 아니었어. 괜찮아. 아버지 재활이 빨리 되면 좋을 텐데. 언제 나아지실지 모르잖아.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 그럼 우리 어떡해? 내 월급만으론 빠듯한데.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 며느리의 인생까지 망쳤다. 건강을 잃은 노년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2달이 지났다. 철수는 조금 더 나아졌다.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혼자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다. 친구 영호가 다시 찾아왔다. 철수야,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못 가? 힘들어. 그래. 알았어. 영호는 그날 이후로 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었지만 영호도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통화를 해도 금방 끊었다. 모두 각자의 삶이 바빴고 병든 친구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철수는 집안에 갇혔다. 밖은 점점 멀어졌다. TV와 라디오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대화는 할 수 없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지만 철수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왔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과 단절된다. 그것이 2번째 진실이었다. 셋째 재산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다. 김재벌은 82년을 살면서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60세에 은퇴하며 회사를 팔았다. 매각 대금은 100억이 넘었다. 세금을 내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이 30억이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은행 예금 10억, 주식과 채권이 나머지였다. 재벌은 평생 일만 했다. 가족보다 사업이 우선이었다. 아내는 30년 전 이혼했다. 자식들과도 소원했다. 장남은 미국에 살고 딸은 유럽에 살았다. 명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통화도 1년에 두세 번이 전부였다. 은퇴 후 재벌은 강남의 50평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거실은 넓었고 방은 4개였다. 하지만 사용하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뿐이었다. 나머지 방은 비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했다. 가사 도우미가 주 3회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해주었다. 도우미가 없는 날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봤다. 밤이 되면 잠을 잤다. 매일이 똑같았다. 변화가 없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날짜도 잊어버렸다. 82세 생일날 재벌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였다.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200만 원을 지불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버지 생일이다. 저녁 먹으러 올 수 있나? 장남이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생일인데 안 되겠나?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뵐게요. 딸에게도 전화했다. 아빠 미안해. 애들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대부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했다.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 6시 재벌은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넓은 홀에 테이블 하나만 세팅되어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웨이터가 코스 요리를 하나씩 가져왔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 모두 완벽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혼자 먹는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재벌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촛불을 바라봤다. 82개의 촛불이 타고 있었다. 혼자서 촛불을 껐다. 소원을 빌었다. 내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내려봤다. 100개가 넘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다. 30억이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다. 다음 날 재벌은 결심했다. 돈으로 사람을 모으기로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모임을 열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초대했다. 식사비는 재벌이 부담한다고 했다. 10명이 왔다. 모두 웃으며 인사했다.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재벌은 만족스러웠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다.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모두 떠나고 재벌은 혼자 남았다. 계산을 했다. 500만 원이 나왔다. 카드를 긁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재벌은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좋아하는 거구나. 일주일 후 다시 모임을 열었다. 이번에도 10명이 왔다.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사람들은 재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는 피상적이었다. 재벌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음식과 술 이야기만 했다. 모임이 끝나고 재벌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다. 한 달이 지났다. 재벌은 모임을 그만두었다. 의미가 없었다. 돈을 쓴다고 해서 진심 어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재벌의 돈을 원했지 재벌 자신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재벌은 동네 복지관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다.
무료 급식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벌은 걸음을 멈췄다. 평생 봉사를 한 적이 없었다. 돈을 기부한 적은 있지만 직접 손을 더럽힌 적은 없었다. 복지관에 들어갔다. 담당자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벌은 복지관에 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다.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줄을 섰다. 재벌은 국을 퍼주고 밥을 담아주었다. 한 노인이 다가왔다. 70대로 보였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그을렸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재벌은 그 모습을 봤다. 노인은 밥을 천천히 먹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다. 봉사가 끝나고 재벌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돈을 쓰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주에도 갔다. 그 다음 주에도 갔다.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노숙자들도 재벌을 알아봤다.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재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들었다. 그들은 재벌의 돈을 알지 못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30억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저 매주 와서 밥을 퍼주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재벌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왜 봉사하세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저희 같은 사람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노숙자는 악수를 청했다. 재벌은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재벌은 생각했다. 돈은 물질적 안정을 가져오지만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 진심 어린 교감은 금전으로 살 수 없다. 풍족한 통장 잔고와 텅 빈 마음은 공존한다. 그것이 세 번째 진실이었다. 넷째 추억은 현재의 위안이 되지 못한다. 한순자는 79세였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순자는 혼자 남았다. 집안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돌 사진. 선반 위에는 앨범이 20권 넘게 쌓여 있었다. 순자는 매일 사진을 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이때가 좋았지. 30년 전 가족 여행을 갔던 사진이 나왔다. 제주도였다.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순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햇살이 밝았고 바다가 푸르렀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들 어디 있나? 장남은 서울에 살았다. 회사원이었다. 바빴다. 전화를 해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었다. 딸은 부산에 살았다. 자녀 교육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바빠. 나중에. 그래. 알았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엄마,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전화는 항상 짧았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순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자식들은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친구를 만났다. 60년 지기 친구 박영자였다. 영자도 홀로 살았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렇지 뭐.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자식들 예굴 봐도 모르겠어. 뭘 생각하는지. 맞아. 우리 때랑은 다르지. 예전엔 말이야 자식들이 우릴 찾아왔잖아. 지금은 우리가 전화해야 겨우 받더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의 말이 맞았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다시 앨범을 펼쳤다.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을 봤다. 장남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순자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다.
순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다. 지금은 나 없이도 잘만 사는구나. 눈물이 났다. 순자는 앨범을 덮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펼쳤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로. 일주일에 3번은 앨범을 봤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2~3시간씩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을 놓칠 때도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과 대화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손녀가 놀러 왔다. 대학생이었다. 순자는 반가워서 얼싸안았다. 우리 손녀 잘 있었니? 응, 할머니. 잘 있었어. 밥 먹었어?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 괜찮아. 배불러.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녀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사진 보여줄까? 내 엄마 어렸을 때 사진. 할머니, 그거 지난번에도 봤잖아. 그래? 그럼 다른 사진 볼래? 할머니, 맨날 옛날 얘기만 하잖아. 새로운 얘기는 없어? 순자는 멈췄다. 손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새로운 얘기? 응. 할머니가 요즘 뭐 하는지, 친구는 만나는지, 취미는 있는지. 그런 거. 할머니는 그냥 집에 있지. 매일요? 응. 손녀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밖에 나가서 뭐 좀 해.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모임도 있고 복지관도 있잖아. 그런 데는 싫어.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럼 계속 과거만 보면서 살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녀는 1시간 만에 떠났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라고 말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소리였다. 혼자 남은 순자는 다시 앨범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순자는 슬펐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 집착할수록 고독은 심화된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 갔다. 노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고를 봤다. 서예 교실이었다. 순자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첫 수업에 갔다. 10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사가 붙잡는 법을 가르쳤다. 순자는 서툴렀다. 먹이 종이에 번졌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저도요. 같이 배워요. 네, 그러죠.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이름은 이경숙이었다. 75세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다.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답답해서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와요. 그럴까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날 밤 앨범을 보지 않았다. 대신 오늘 쓴 글씨를 봤다. 서툴렀지만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었다. 오늘의 기록이었다. 기억 속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일이다. 그것이 4번째 진실이었다. 5째 자식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오영희는 81세였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영희는 혼자 2자식을 키웠다. 장남 준호를 의대에 보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준호가 의사가 되는 날을 꿈꿨다. 딸 민지는 법대에 갔다. 변호사가 되었다. 영희는 자랑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딸은 변호사고.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영희는 만족했다.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만큼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호는 의사가 되고 바로 미국으로 갔다.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다고 했다. 5년이 지났다.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결혼했다. 아내는 미국인이었다. 아이를 낳았다.
영희는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언제 한국 올 거니? 엄마 아직 모르겠어. 여기 병원 일이 바빠. 손주 보고 싶다.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보내줄게. 그래. 알았다. 통화는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준호는 항상 바빴다. 영희는 이해하려 했다. 의사니까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딸 민지는 서울에 살았다.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영희는 민지에게 자주 전화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엄마, 이번 주말엔 안 돼. 재판 준비해야 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힘들 것 같아. 승진 심사가 있어서. 그래. 알았다. 민지도 바빴다. 영희는 이해했다. 변호사니까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명절이 되었다. 추석이었다. 영희는 차례상을 준비했다. 혼자서 음식을 만들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자식들이 올 거라고 믿었다. 아침이 되었다. 전화가 왔다. 준호였다. 엄마 미안해.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병원 당직이야. 명절인데 당직을 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민지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시댁에 가야 해서요. 시댁은 작년에도 갔잖니. 올해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 알았다. 영희는 혼자 차례를 지냈다. 상 앞에 앉아 절을 했다. 눈물이 났다. 혼자 음식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이만큼 키웠는데 명절에도 안 오나. 일주일 후 영희는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당뇨가 있었다. 혈압도 높았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매일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병원을 나왔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엄마 병원 다녀왔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당뇨랑 혈압이 좀 있대. 아, 그래요? 약 드세요. 응.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민지는 나중에 전화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혼자 약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갔다.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다. 영희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 친구 김순자를 만났다. 순자도 자식 문제로 힘들어했다. 영희야, 우리 아들 말이야. 명절에도 안 와.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게 뭐야? 맞아.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가 말했다. 영희야, 우리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아. 뭐?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우리만 힘들어.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그들의 거야. 우리가 키웠다고 해서 우리 노년을 책임지는 게 그들의 의무는 아니야.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순자의 말이 맞았다. 영희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삶이 있었다.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생각을 정리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다. 대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다. 다음 날 영희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엄마 이제 너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너는 내 인생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걱정하지 마.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너는 내 길을 가라. 준호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다. 준호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 생각을 정리한 거야. 엄마.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 엄마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야. 통화를 끊고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슬펐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된다. 자녀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다. 부모의 노년을 책임지는 것이 자녀의 의무는 아니다. 그것이 5번째 진실이었다. 6째 친구는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 최동철은 83세였다. 평생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친구가 많았다. 젊은 시절엔 동창회 총무를 맡았다. 매년 모임을 주선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60대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은 모였다.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갔다. 70대가 되자 조금 줄었다. 2달에 한 번 정도 만났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생겼다. 아픈 친구가 늘어났다. 75세가 되던 해 친한 친구 이영수가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장례식에 갔다. 조문객이 많았다. 친구들이 모였다. 슬퍼하며 술을 마셨다. 영수 그놈 먼저 가버렸네. 우리도 곧 갈 거야. 에이, 무슨 소리. 우리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2년 후 또 다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에 갔다. 조문객이 줄었다.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했다. 80세가 되자 동창회 모임이 끊겼다. 모임을 주선할 사람이 없었다. 동철이 직접 연락을 돌렸다. 얘들아, 이번 달에 모일까? 동철아, 미안해. 나 요즘 병원 다니느라 바빠. 나는 다리가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 나는 귀가 안 들려서 모임 가봤자 의미가 없어. 결국 모임은 무산되었다. 동철은 실망했다. 다음 달에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83세가 되던 해 동철은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했다. 학창 시절 친구 20명, 직장 동료 15명, 동네 친구 10명. 총 45명이 저장되어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이름 옆에 메모를 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고인이라고 적었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연락 안 됨이라고 적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투병 중이라고 적었다. 45명 중 고인이 12명이었다. 연락 안 되는 사람이 8명이었다. 투병 중인 사람이 10명이었다. 남은 사람은 15명이었다. 동철은 그 15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명 한 명 안부를 물었다. 뭐하고 지내? 철호야, 잘 지내? 동철이야? 오래간만이다. 그냥 집에 있지. 너는? 나도 그렇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 그래? 병원은 다녀? 응. 약 먹고 있어. 그래, 몸 조심해. 너도.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과거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 현재 이야기는 병과 노년의 힘든 뿐이었다. 미래 이야기는 없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다. 반응은 비슷했다. 모두 건강이 안 좋았다. 모두 집에만 있었다. 만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한 달 후 친한 친구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영호는 항상 전화를 받았다. 영호의 아들에게 전화했다. 영호 아들이지? 나 최동철인데 아버지 연락이 안 돼서. 아, 동철 아저씨.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뭐? 한 달 전에요. 폐렴으로. 왜 연락을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장례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어요. 동철은 전화를 끊었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호가 죽었다. 60년 지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그날 밤 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죽음으로 질병으로 거리로 주변이 점점 비어갔다. 다음 날 동철은 다시 연락처를 확인했다. 영호의 이름 옆에 고인이라고 적었다. 이제 고인이 13명이 되었다. 남은 사람은 14명. 일주일 후 또 다른 친구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치매였다. 동철은 병문안을 갔다. 친구는 동철을 알아보지 못했다. 철수야, 나야. 동철이야. 친구는 멍하니 동철을 바라봤다. 반응이 없었다. 철수야, 나 기억 안 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동철은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나왔다. 친구는 살아있지만 이미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와 동철은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내려봤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다. 모두 사라졌다. 죽거나 병들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죽음, 질병, 이별로 주변은 점점 비어간다. 전화를 걸 사람이 하나씩 줄어든다. 남는 것은 정적뿐이다. 동철은 TV를 켰다. 화면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동철의 집은 조용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6번째 진실이었다. 7째 마지막 의지처는 자기 자신이다. 박영수는 80세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았다.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재산은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다. 추억은 현재를 살게 하지 못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다. 친구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영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침대, 옷장, 책상이 전부였다. 간이 부엌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공기를 마셨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간단히 빵과 우유였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30분 정도 동네를 걸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꾸준히 움직였다. 건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다. 소설이었다. 젊은 시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이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1시간 정도. 일어나면 차를 마셨다. 녹차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었다. 가끔은 요리를 했다. 간단한 찌개나 국을 끓였다. 서툴렀지만 스스로 해냈다. 혼자 식사를 하며 TV를 봤다. 뉴스를 봤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밤이 되면 일기를 썼다. 오늘 한 일,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적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영수의 기록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 외롭지 않았다. 평온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다.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느 날 영수는 지하실 창고를 정리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꺼내보았다. 낡은 옷, 오래된 책, 잊혀진 물건들. 박스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 스케치북이 있었다. 50년 전 20대 시절에 그린 그림들이었다. 연필 스케치였다. 풍경화, 인물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다.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다. 화가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했다.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라고 했다. 영수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사범대학에 갔다. 교사가 되었다. 30년을 가르쳤다. 그림은 그만뒀다. 꿈을 묻었다. 스케치북을 덮었다.
영수는 생각했다. 이제라도 그려볼까? 다음 날 영수는 미술용품 가게에 갔다. 물감, 붓, 캔버스를 샀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위에 캔버스를 세웠다. 물감을 짜고 붓을 들었다. 50년 만이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잊어버렸다. 하지만 시작했다. 붓을 캔버스에 댔다. 색을 칠했다. 그림의 주제는 창밖 풍경이었다. 아파트와 나무, 하늘. 간단한 풍경화였다. 2시간 동안 그렸다. 완성했다. 서툴렀다. 색이 어색했다. 비율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만족했다. 내 그림이다. 다음 날도 그렸다. 그 다음 날도 그렸다. 매일 한 점씩 그렸다. 한 달이 지나자 10점이 되었다. 조금씩 나아졌다. 색감이 좋아졌다. 비율이 맞아갔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공지를 봤다. 노인 미술 전시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망설였다. 자신의 그림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복지관에 연락했다. 그림 3점을 가져갔다. 담당자가 봤다. 어르신, 그림 좋으시네요. 전시하시죠? 정말입니까? 네, 당연하죠. 전시회 날이 되었다. 복지관 전시실에 20명의 노인이 그린 그림이 걸렸다. 영수의 그림도 3점 걸렸다. 풍경화 2점, 정물화 1점. 관람객은 많지 않았다. 복지관 이용자들과 가족들 몇 명이 전부였다. 자식들도 오지 않았다. 영수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영수는 혼자 전시실을 돌아다녔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봤다. 모두 다른 스타일이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 노인이 다가왔다. 어르신, 이 그림 어르신 거예요? 네. 좋네요. 색감이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대단하시네요. 저도 배워볼까 봐요. 하세요. 재미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떠났다. 영수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섰다. 풍경화를 바라봤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린 그림이었다. 전시가 끝나고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림을 벽에 걸었다. 침대에 누워 그림을 바라봤다. 마음이 편했다. 8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았다.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재산은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다. 추억은 현재를 살게 하지 못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다. 친구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길러야 한다. 자립할 수 있을 때 고독은 공포가 아닌 평온이 된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존엄을 유지한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절망이 온다. 혼자 서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노년은 고통이 된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7번째 진실이었다.